예. 부산 최초의 대형 전시 컨벤션 시설이죠. 백스코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건데요. 이쯤에서 관광 마이스 도시 부산에서 백스코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스코 손수득 대표이사 직접 모시고 백스코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 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판결이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 개헌 관련 이런 논의가 예비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헌재가 오늘 10차 변론 후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 순경에 이제 최종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쉽사리 판단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체로 인용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면서 소위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 후보자들 사이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친문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도 책임 총리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최근 토론회에서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3년의 3명의 대통령 중에 2명이 탄핵을 당했거나 또 탄핵을 앞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제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유력한 후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어떻게 이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10년 상간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좀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개헌 얘기가 힘을 얻고는 있는데 사실 권력 체계를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야권에서도 또 비슷한 생각, 또 원로그룹 이런 쪽에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4년 중임제 그리고 2028년 총선을 대선과 함께 치르는 안 이런 부분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대선 때만 되면 꾸준하게 나오던 그런 주제였기도 하고 또 권력을 가진 측에서는 임기의 일부 단축과 같은 통 큰 양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권형 개헌의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물질이 있고 이제 권력을 나누는 분권뿐만 아니라 일단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극단적 일극 체제가 자리한 우리나라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반드시 이제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한 그런 개헌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획기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지방 분권 혹은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개헌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분권형 또 지방 분권형 균형 발전 이런 개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에는 이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또 권력 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각각 생각하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한 대로 당장 지난 대선에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도시 특별법 논의 이런 것들도 다 멈춘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2023년 중반까지 꾸준하게 4년 중임제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또 어제는 또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1년 단축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그런 또 후보이고 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론으로 전국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탄핵 심판 이후에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이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선거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도 되고 의제로 이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 대립 상황 또 양당 체제에서 비롯된 갈등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양원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또 4년 중임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개헌을 급무사를 타거나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접어두고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진중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기왕의 개헌을 위한 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면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 개편도 물론이지만 또 국토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국가를 위한 논의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그 현직 대통령도 딱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헌법의 가치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나라의 미래와 뼈대를 그 구축할 헌법에다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실질적 정책 이행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나 뭐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개헌 논의를 정치권이나 수도권 중심의 논의에 그냥 방관하고 물론 있지는 않습니다만 더더욱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당장 지금 글로벌 오브 도시 특별법만 하더라도 이 법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수도권 중심에다가 그냥 점 하나 얹히는 이런 형태의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는 건 방향은 어떤 식으로인지 저지를 좀 해야 될 거고 지방의 미래에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 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권력을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 양당은 물론이고 주요 후보자 또 시도 지사 뭐 아니면 정당 이런 쪽에다가도 지역의 어떤 가벼운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개헌 논의 이런 부분에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헌의 진정성이 뭐 여러 가지 있다면 늘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력이 뭔가 부재했다던가 아니면은 막 예레임덕이 얘기됐다던가 이럴 때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되든 정권 초기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대선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고 내가 검증받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것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 두 번째 소식 관광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많았다고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이 292만 9,192명. 그래서 2016년도 296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왔었는데 10년 새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했다.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268만 7천 명 정도였는데요. 거기도 이미 넘어섰고 또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죠. 2023년도에 182만 명 정도를 계산해 보면 약 60% 이상 증가한 수치니까 굉장히 많은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보니까요. 대만이 50만 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 일본이 45만 5천 명, 또 중국이 41만 8천여 명, 또 미국과 필리핀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홍콩, 베트남, 태국, 아시아권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부산을 좀 많이 찾은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부산이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 특히 이제 부산의 관광 브랜드 상승을 위한 뭐 노력들, 정책들, 또 차별화된 뭐 관광 컨텐츠 그리고 적극적 홍보 마케팅이 부산시는 이제 이게 흥행을 끌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올해 이제 300만 명을 넘어서는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은 물론이고 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수가 방문했다는 거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또 방문객 수 증가 뭐 괄목할 만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또 체류용 관광 또 부산을 방문 목적지로 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경로를 보니까 뭐 KTX와 같이 이제 경로
경유를 통해서 온 관광객 수가 46.63%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부산을 목적지로 왔다기보다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제 부산을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 관광지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뭐 또 크루즈 관광 분자들도 하지만 이제 크루즈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도 보게 되면 사실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 체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이제 리조트, 뭐 관광단지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외를 방문해도 뭐 디즈니랜드와 같은 이런 뭐 복합 리조트 이런 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역사나 방문 지역의 특색 이런 부분들이 느낄 수 있는 뭐 음식 또 문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재방문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데가 있었을 때 그때 거기를 못 봤으니까 다음에 또 방문해 봐야지 이런 이제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는 게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광도시 부산의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비집 부산 카드라든지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런 게 호응을 잘 얻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부산시가 제시한 뭐 5개 분야 15개 전략 이런 것들도 과제들도 뭐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도 보면 계속 이런 개발 위주의 관광 콘텐츠 문제죠. 그러니까 뭐 황량산 개발 문제나 이기대 공원 개발과 같은 이 자연환경과 자원이 있는 곳을 인위적 공간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낙동강 일원의 이제 국가공원 지정이라든지 또 철새와 갯벌을 활용한 세계 자원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도시적 감성 외에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가는 것에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관련 내용인데 부산 지역 과밀학급 수가 4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역시나 뭐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요. 예, 한 학급당 28명이 넘어가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부산 지역 2021년에 과밀 학급이 814곳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교육부가 이제 과밀 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서 과밀 학급이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452곳, 또 2023년에 341곳. 그러다 지난해에는 192곳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과밀학급 해소가 그럼 시설을 늘려서 해소됐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크게 줄어들어서 이게 좀 그러니까 빛과 명암이 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게 됐는데요. 부산에서 유의하게 인구와 입학생 수가 많았던 기장군의 정관 신도시 그리고 강서 지역 신도시에도 과밀학급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장군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입학생이 217명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07명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4년 만에. 또 강서 지역의 한 초등학교도 모듈러 교실 10개를 증설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증축 없이도 과밀학급이 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줄어갖고 수업 환경 좋아진다는 거는 뭐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시설 증설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갖고 자연스레 이게 해소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하지 않은 학교, 초등학교도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올해 1학년 신입생 10명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9곳이었는데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도 한 곳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 이후에 꾸준하게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한 곳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입생 10명 미만 학교도 2021년도에 16개 교였는데 매년 들어서 올해 29곳까지 확대된 것이니까 이것도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전체 규모도 지난해 21,560명 규모였는데 2,200명이 줄어서 올해는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19,360명. 그러니까 이 신입생이 주는 것도 문제고 주는 지역도 특정돼 있는 거죠. 서부상권, 원도심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반등의 기미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시대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취약 아동수가 매년 준다. 이게 좀 심각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면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시설에 대한 활용 문제가 또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거리 이동에 통폐합을 한 원거리 이동을 하는 그 학생들의 안전 문제, 통학 안전 문제도 또 같이 따라오는 거고. 4월에 이제 교육감 보선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없고 진보냐 보수냐 통합이냐 단일화냐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독자 출마냐 이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
그 뭐 학교 시설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좀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후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어떤 그러니까요. 후보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안 가서 문제긴 한데 일단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뭐 요즘 너튜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막 치고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들썩들썩